안녕하세요. 동서문화라의 신용철입니다. 지금 날씨도 차가워지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시기입니다만은 저는 1970년도 초 외국에서 공부하던 시기를 돌이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그러나 그 당시는 지금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후진적이고 그 시기에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게 배우고 살아왔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보시는 대로 이것이 독일의 지도고 이것은 독일의 국기입니다. 여기에 요 5개 주, 이것이 동독이고 이쪽이 서독이니까 지금 통일된 독일의 지도고, 제가 공부한 것은 여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여기가 유명한 프랑크푸르트의 도시이니까 독일에 있어서는 이 서남쪽 프랑스에 가까운 지역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간 시기는 동서의 관계, 서양,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방, 대륙이 꽉 막혀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는 그 시점에 키신저가 미국에서 중국에 가서 주엔나이를 만나고 교섭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국교가 재개됩니다. 그 바람에 제가 갔던 서독도 중국과 국교를 맺게 되고, 저는 원래 관심을 가졌던 중국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호기심을 갖고 또 그쪽에 인포메이션도 받게 되던 그런 점이었습니다. 우선 외국에 가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중요한 것은 언어죠. 사실 유학이라는 게 제일 먼저는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나라에 먹을 것을 찾아서 제대로 하니까 말하고 먹는 게 가장 기본이고, 공부는 그 뒤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독일어를 대학에서나 고등학교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2학기 동안 독일어를 했습니다. 사실 외국어라는 게 나이가 어려서 해야 되는데 늦게 하니까 고생도 많고 기억도 잘 되지 않고, 같이 함께 공부하는 유럽이나 또는 서양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문법은 몰라도 말은 잘하고, 그런 학생들과 함께 시작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독일의 학제는 그 당시에 우리하고 아주 다른 것은, 우리는 입학을 해서 예를 들어서 8학기를 거치면 학사를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 있고, 또 석사를 하고 박사를 대학원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있을 때 독일의 학제는 그렇지를 않고 몇 년을 대학에 있든 그것은 상관없고 학위를 해야만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학위를 하지 않으면 20학기를 하든 30학기를 하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있을 때 어떤 학생은 70학기를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웃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중간고사를 본다든지 학적부나 이런 것들이 교무처에 보관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학과별로 해서 그 학과의 교수가 그 학생의 성적이나 능력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위의 주제를 정하고 학위를 주는 그런 학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르고, 또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봐서 무슨 불량한 성적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생활에서 학생처가 있어서 벌을 준다든지 지도하든지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아주 다르고 특이한 것은 이 스투디엔부흐라고 이런 책을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보시는 대로 몇 년도 몇 대 학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과목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걸 내가 써서 교무처에 가서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등록금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도 없었지만은 지금도 독일은 등록금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 하지만은 아직도 대학의 등록금 문제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아마 세계 어느 곳에서도 대부분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같으면 학생처에서 여러 가지 기율이라든지 문제를 다루고 그러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학생처는 학생을 도와준다든지 후생관계라든지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면 성적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교수가 그 학생을 언어 능력이라든지 발표 능력이라든지 학문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봐가서 그 학생의 주제를 정하고 그래서 석사학위라든지 박사학위라든지 그것을 끝내면 됩니다. 시험을 봐서 끝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처음에 가서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고 또 독촉을 하는 것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런 제도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간단히 어디 가서 일하는 거를 아르바이트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독일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는 정말 아주 정상적인 워크로 생각을 하는 거죠. 박사학위다, 독터 아르바이트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왜 아르바이트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아르바이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일상화된 노동의 중요한 단어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점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이 쌓여 있었지만은 그것이 해결하는 첫 번째 이제 문제부터 상당히 이제 저 나름대로의 걸음마를 걸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걸음마라는 것은 애가 걷기 시작한 것처럼 나도 애처럼 걸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자를 상당히 배웠고 그리고 한문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만은 중국학과에 들어가서 보니까 독일 학생들이 한자를 새로 배웁니다. 마음심자도 배우고 눈목자도 배우고 물숫자도 그 학생들하고 같이 그걸 배우니까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한자를 상당히 하는데 그걸 배우고 그래서 우리 같이 왔던 어떤 한국 분들은 이거 내가 여기 와서 이걸 배우고 있냐 하고 딴 데로 가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배우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중국을 공부를 하는가 그리고 문제는 독일어로 해야 되니까 독일어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초적인 문제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과 같이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음마를 걷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 가기 전에 독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던 고병익 교수 유명한 분입니다만은 그분을 찾아가서 한번 상의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상당히 힘들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준비를 하거나 교수를 하다가 간 분들은 특별히 대우를 받아서 논문만 쓰면 되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초보적인 과정에서부터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렵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자를 접하는데 간화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한문은 그대로 간섭화되지 않은 그냥 우리는 약자라는 말을 쓰죠. 일본식으로 약자라는 말을 썼지만은 어느 정도 글자를 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약자가 아니라 간자를 쓴 거죠. 간화자라고 간소화시켰다. 여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신문을 제가 복사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화자, 간자로 쓴 겁니다. 이 내용은 진시황은 견결하게 노예 복벽주 정치가를 타격했다, 쳤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 한문을 하는 격자 같은 것은 복잡한데 이렇게 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흔히들 중국에 가거나 어디 가서 줄인 자를 보고 약자 썼다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간자라고 그럽니다. 간화자라고. 그러면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중국은 오사운동,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20세기 초에 한자 때문에 망했으니 한자를 없애거나 에스퍼란토를 쓰자. 그런 거를 하다가 없앨 수는 없으니 발음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주음부호입니다. 그게 주인부하고 지금 대만에서는 뽀포모포 떠터널로 찌찌시하는
그 주음부호를 씁니다. 지금도 대만 책을 보시면 그렇게 있습니다. 중화인민국에 들어서도 한자는 없앨 거다. 그러나 없애기 전에 획부터 줄이자.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거쳐서 획을 줄여 나옵니다. 획을 줄이는데 이제 그 줄인 날을 간소화한다고 그래서 간화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한 특별한 것은 발음을 주음부호로 하는 게 아니라 알파벳자로 쓰는 겁니다. 마오쩌둥의 마오는 MAO를 쓰는 거죠. 중국에 55개 소수민족이 있으니까 MAO를 가지면 발음을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발음은 지금 이런 그 병음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를 쓰는데 서양에서 중국 발음은 또 어떻게 보느냐. 가령 도, 길도자 도 할 때 따오가 이제 발음입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DAO, 그럼 따오가 나옵니다. 그럼 서양 사람들은 또 웨이드 시계는 TAO, 그래가지고 아포스트로피를 안 하면 따오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거, 그래서 사전도 웨이드식이라든지 그러다가 요즘엔 병음식으로 돌아옵니다.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사실상 중국에 가거나 중국 잡지를 보거나 하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문제가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 중국을 이해하려면 결국 중국의 문자를 읽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전공했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빈몸으로 갔기 때문에 집에서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을 곳이 없으니까 우선 어떻게 해서 살았는가 하는 문제를 농담 비슷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안 한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기는 방학 동안에 대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만년필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 그 당시에 그 공장에서 만들었던 만년필입니다. 가령 뚜껑을 생산하다든지 펜을 생산하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쭉 쏟아져 나오는 걸 갖다 정미소 하듯이 붓고 그러는 겁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은 그 마이스터, 우리가 얘기합니다. 장인, 마이스터의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일을. 장인의 나라. 굉장한 겁니다. 거기서는 아주 황제같이 그 마이스터는 공장에서 옷서부터 해가지고 아주 다니는 것을, 야, 그 참 마이스터의 나라다 하는 것을 실감을 했죠. 또 하나는 꽤 여러 학기를 방학 동안에 한 것은 그 청량조수를 했습니다. 청량조수라는 게 이렇게 벌판에 기점들이 많은데 그 볼대를, 거울이 달린 볼대를 그걸 가져와서 찾아서 세우고 하는 그 청량조수입니다. 그 청량조수를 하면서 벌판을 헤맸는데 여기 보시면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모자를 쓰고 허연 옷을 입은 것이고 그 옆에 있는 독일의 여학생 그리고 기사 같이들 한 그 당시 사진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상당히 아주 좋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학과에 조교를 한 겁니다. 학과에 조교를 하는 것은 대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그 학과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의 도서관을 지키는 사람, 가령 몇 시서 몇 시까지 해서 책을 본다든지 뭐 하는 것을 그냥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동양에서 왔고 글씨를 좀 쓰니까 글씨가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외국,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한눈에 든 글씨를 좀 쓰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요것은 제가 그때 앉아 있었던 그 학과의 한 모습입니다. 옆에는 독일 학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서부터 공부가 끝나서 올 때까지 했기 때문에 아주 학생들도 많이 알게 되고 교수들도 많이 알게 되고 특히 그게 그 학과 건물 큰 도서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전부 파악할 수 있게 된 거 그것은 대단한 장점이죠. 그리고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예를 들어서 급하면 가서 책을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전공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공부해야 될 거냐.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학을, 의학을, 임학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지만은 거기서 중국에 대한 열의가 폭발하고 대단한 인기가 있는 것을 보고 원래 생각했던 중국을 하겠다. 그럼 뭘 하겠냐 하는데 그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할 거냐. 처음에는 중국 오사운동 시기로부터 미국에서 공부한 호적이라는 사람을 할까 하고 교수한테다 상의를 했더니 자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도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느 겨울 방 내내 조그만 책을 하나 갖다 놓고 그 당시 관심을 가졌던 게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그 신문에 그 당시가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비림비공 시대입니다. 비림비공이란 말은 인표와 공자를 공격하는 게 비림비공 운동입니다. 1973년서부터 74년까지 문화혁명의 말기죠. 국방장관 인표와 우리가 유명한 성인 공자를 때리는 운동입니다. 그것이 문화혁명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뚱땅거리고 한 그런 것보다 의식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유교 공격이죠. 공자의 유교. 그냥 공자의 인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고 특별한 계층, 상층 계급에 대한 사랑이지 전반적인 사랑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던 게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 때 잡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당기관지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게 공자의 비판인데 공자의 비판에 가장 앞장섰다고 나오는 인물 중에 이타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나라 시대의 사상가 이타고입니다. 여기 있는 이분의 조상이 이타고의 조상이고 1527년부터 1602년까지 76세를 살았으니까 꽤 오래 살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정확하게 임진왜란 때 이분의 사상적인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한번 하겠다. 그렇게 지도교수한테 얘기를 했더니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반세기 동안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드디어 행복하게도 결정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제도는 대개 전공을 하나 하면 부전공을 둘을 하거나 주전공을 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 경우에 주전공이 중국 사상사 이타고가 되니까 그 다음에 부전공으로서는 독일에서 공부하는 이상 독일사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독일 근세사 중에서 특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죠.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8년 1차 대전이 끝나고 히틀러가 나올 때까지 그 시기에 독일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였죠. 그래서 그쪽 바이마르 공화국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에 대해서 관심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수는 유명한 분으로 베르너 콘체라는 분인데 그 당시 하이델베르크 대학 총장도 하던 분이고 독일 사회사 쪽에서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중국과 관계된 나라를 하나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러시아, 인도, 이란, 터키 여러 나라를 생각하다가 결국 우리와 비슷하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베트남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사와 베트남 현대사 그것이 제 부전공인데 임마누엘 자키시안스라고 중앙아시아 쪽에 출신 교수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석사와 박사 과정의 지도 교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전공이 정해졌고 이타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사고 철학이고 어렵기 때문에 상세하게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조선 왕조의 500년 동안 우리의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성리학, 주자학 그 일생 동안 비판하다가 결국 체포가 돼서 옥중에서 세상을 버린 분입니다. 주자학이 천리를 존중하고 인욕을 사람의 개인의 욕심을 죽이라는 것의 원칙이었는데 우리가 그 후대 명나라 때 와서 양명학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면서 인욕을 긍정하는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지식, 본 및 마음을 살려야 된다. 인욕을 중시하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론보다 실천을 주의하자 하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 중국에 오면서도 손문이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계속 그걸 논란을 벌이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황양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황양명의 그 사상이 급진파와 온건파로 갈리는데 그 급진파의 그 과격파인 태주학파라는 학파의 마지막 인물로서 가장 과격하고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초시대적인 사상을 가졌던 다고의 사상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제가 드릴 것은 그럼 왜 이 문제가 저한테 관심의 대상이 됐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선 500년은 주자학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주자학을 벗어나지 못했고 사상적으로는 조선 500년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서양 사람이 보든 또 요전에 제가 중국 대사관에 참사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옛날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10년 전에 신문에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한국이 중국보다 더 유교적이다.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야 웃으면서 그랬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서양 사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한국이 아마 북한은 더 할지도 모릅니다. 더 유교적이다. 그런데 중국은 중국에서 유교가 나왔지만은 사실은 태평천국의 난서부터 오사운동이라든지 문화대혁명이라든지 이걸 주면서 여러 차례 유교에 대한 전반적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는 놀라웠게도 한 번도 공적으로 전체적으로 유교를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비판한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비판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공자의 사상도 수없이 비판을 받으면서 오늘날까지 오는데 시대마다의 공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상을 받았으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잃지 않아요. 비판이라는 것은 부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을 비판함으로써 보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개혁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에서 인시변법이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와야 오래가고 발전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도 우리나라의 유학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동안은 항상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